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파리 생제르맹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패배하며 1차 리그 단계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지면서 순위가 플레이오프 진출권에서도 밀려난 25위까지 추락한 것인데요. 후반 중반에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 첫 번째 교체 카드로 선택을 받긴 했지만 또 공격의 활로를 여는 활약으로 기대에 부응했지만 팀이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역전 패배를 당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은 11월 7일 새벽에 열린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는데요. 파리가 탈락 위기에 빠진 이유, 그리고 다른 한국 선수들의 경기 결과와 이강인 선수의 교체 출전 활약상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36개 팀 체제 새로운 시스템의 리그 단계 4차전 결과 리버풀이 유일한 4전 전승팀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깜짝 제압했던 아모린 감독의 스포르팅 리스본이 3승 1무로 2위인데요. 이 아모린 감독은 이제 스포르팅 리스본을 떠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맡게 됩니다. 프랑스의 AS 모나코가 역시 3승 1무로 3위, 브레스트도 프랑스 팀으로서 3승 1무로 4위에 오르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정작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팀인 파리 생제르맹은 1승 1무 2패, 승점 4점인 가운데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딱 벗어난 25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그 단계에서는 1위부터 8위까지의 팀이 성적에 따라서 16강에 직행하고요. 9위부터 24위까지 이 16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홈앤더웨이로 이 팀 간의 대진 승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8개 팀이 16강에 진출하는 형태입니다. 에스턴 빌라가 3차전 일정까지는 돌풍의 팀으로서 3전 전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클럽 브리헤에게 충격적인 일격, 게다가 수비 라인에서 조금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페널티킥 실점을 하면서 첫 패배를 당해 8위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그 외에 아스널을 제압한 인터밀란이 3승 1무로 5위, 바르셀로나가 서령호 선수가 선발 출전한 츠르베나 즈베즈다에 승리하면서 완승을 거두면서 3승 1패 6위, 도르트문트도 3승 1패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부진은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로나와 UEFA 챔피언스리그 9월 개막전에서 1대0으로 이겼지만 10월에 치렀던 아스널 원정 0대2 완패에 이어 홈에서 치렀던 PSV 에인토번과의 경기도 1대1로 비기면서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강인 선수를 가짜 9번으로 내세운 전술에 대해서 프랑스 언론들이 대대적인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 과정 속에 이번 경기는 지난 주말 랑스와의 리그한 경기도 이강인 선수를 선발에서 빼고 교체 투입했는데, 이번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선발 출전을 예상했으나 아센시오를 선발 가짜 9번으로 내세웠고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나오게 됐었죠. 그러나 결국 아센시오가 가짜 9번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교체되면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나온 이후에 경기력이 더 좋아졌을 정도로 선택이 아쉬웠다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파리가 아틀레티코와의 홈경기 1대2로 패배한 가운데 아직 4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4경기의 일정이 매우 우려되는데요. 우선 11월 27일 새벽 5시로 예정된 5차전 경기가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꼽히는 바이에른 뮌헨과 그것도 원정 경기로 치러야 하고요. 또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리그 단계 일정에서 1월 23일 새벽 5시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도 맨시티가 지금 생각보다 승점을 수월하게 쌓지 못하고 10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시점까지도 맨시티도 16강 진출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스몰 스쿼드로 운영하고 있는 맨시티이다 보니까 만약에 플레이오프로 갈 경우에는 2월 달에 또 2경기 일정이 추가되는 선수단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위 안에 들기 위해서 마지막 8차전 경기까지 거의 모든 팀들이 전심전력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게 이번에 개편된 챔피언스리그의 가장 큰 주안점이다 보니까 이 경기 맨시티가 힘을 빼고 경기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월 11일 새벽 5시에 예정된 잘츠부르크와의 원정 경기, 내년 1월 30일 새벽 5시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 경기도 비록 바이에른이나 맨시티보다는 한 수 아래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정 경기로 치러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부담이고, 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네덜란드 클럽 페예노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강력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경기 황희문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홈 경기임에도 아쉽게 패배를 겪었던 경기였고요. 이날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한국인 유럽파 선수는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베테랑 아르헨티나 공격수 앙헬 디마리아를 꽁꽁 묶으면서 최근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돌풍을 일으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무려 4대0으로 완파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벤피카를 홈에서 1대0으로 제압한 것인데요. 67분 자말 무시알라의 선제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쉽지 않은 승리를 거두며 에스턴 빌라도의 패배를 극복하고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리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르비아 챔피언인 츠르베나 즈베지다에서는 서령호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원정팀이지만 전반 13분 수비수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선제골로 앞서갔어요. 다만 츠르베나 역시 전반 27분에 실라스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뜨겁게 만들었는데,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인 43분 레반도프스키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고, 후반 시작 10분 만에 레반도프스키가 한 골을 더 넣었고 하피냐까지 쐐기골을 기록했고, 76분에는 페르민 로페스까지 득점을 하면서 5대1로 바르셀로나가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펠리시우손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한 결과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츠르베나가 2대5 패배를 당하면서 사실상 16강 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실리적으로, 또 시메오네 감독이 엔리케 감독의 전략적인, 특히 가짜 9번 전술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71%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 22대4로 크게 앞설 정도로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빅찬스는 3대2로 팽팽했고, 그 빅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의 결정력 문제, 가짜 9번이 갖고 있는 위협성의 부족 문제가 드러났던 경기였죠. 실제로 기회 창출이나 경기 장악력은 파리가 나쁘지 않았지만 기대 득점에 있어서도 1.92골로 0.66골을 기록한 아틀레티코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살리는 능력이 부족했고, 여기에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이후 생긴 전방에서의 킬러 본능 부재가 컸어요. 음바페도 정작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후에는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왼쪽 측면 기반으로 중앙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패턴을 쓰지 못하고, 비니시우스와의 동선 문제로 인해 아예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한 면, 결국에는 음바페와 파리 모두 지금 서로의 결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경기 라인업을 살펴보면 왼쪽 측면에 빠른 바르콜라, 오른쪽에 기술 좋은 덴벨레를 두고 가짜 9번에 아센시오를 뒀는데, 확실히 아센시오 선수가 큰 부상을 겪고 돌아온 이후에는 퀄리티, 민첩성, 또 여러가지 몸의 반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뛸 때 분명히 아센시오에 비해서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센시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을 아주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아예 밑으로 내려오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서 바르콜라와 덴벨레의 윙투톱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형태의 경기 운영이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날 아센시오는 크게 인상 깊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3미들은 주앙 네베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배치됐고, 포백 누누 멘데스, 윌리안 파추, 마르키뉴스, 아슈라프 하키미까지, 또 돈나루마 골키퍼까지 주전 명단이 총출동을 했는데, 후반 중반에 들어가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이강인 선수가 시작부터 뛰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평균 위치를 보시면 센터백인 윌리안 파추와 마르키뉴스까지 하프라인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는데, 아틀레티코가 내려서서 지키면서 역습하는 패턴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밀집 공간에서 차이를 만드는 패스와 슈팅, 게다가 중거리 슈팅과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통해 3자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센시오보다는 이강인 선수를 선택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에 5백과 4백을 혼용하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제로톱을 쓰다 보니까 굳이 3백을 두는, 센터백을 3명 놓는 수비 숫자를 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4-2 대형으로 경기를 하면서 또 내려서서 역습을 하는 상황이라면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를 둘 필요가 없으니 빠르고 기술이 좋은, 배우 침투가 좋은 훌리안 알바레스와 앙투안 그리즈만을 투톱으로 배치했고, 줄리아노 시메오네 역시 세 번째 공격수로서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고, 코너 갤러거를 사실상 미드필드에 가깝게 왼쪽 측면에 배치하는 비대칭 4-4-2, 4-3-3에 가까운 형태로 배치했어요. 바리오스와 로드리고 베포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뒀는데, 아무래도 코너 갤러거를 측면에 뒀던 것은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 많은 중원 숫자를 두고 경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포백 라인은 하비 갈란, 클레망 랑글레, 악셀 비첼, 나우에 몰리나로 배치하면서 비첼과 랑글레가 속도는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뒷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빌드업 패스, 롱 패스가 좋은 선수,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를 센터백으로 배치해놓고 또 높이가 더운 선수를 통해서 높이가 부족한 파리 생제르맹을 대응하기 위한 상대의 맞춤 선발 명단을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 완장을 찬 얀 오블락 선수가 이날 폭풍 선방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슈팅 세례를 막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물론 파리가 전반 14분 좋은 플레이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파리가 전방 압박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우스만 덴벨레가 상대 지역에서 공을 따냄과 동시에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이르 에메리의 3자 움직임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덴벨레가 중앙 2선으로 내려와 주면서 생긴 오른쪽 우측 공간을 에메리가 치고 올라가는 게 아틀레티코의 허를 찌르기도 했고 또 최근 자이르 에메리의 폼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파리의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여기서 자이르 에메리는 뒷공간으로 빠져들어서 오블락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주 침착하게 오블락의 키를 넘기는 칩샷을 시도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18분 선제골을 넣은 지 4분 만에 동점골을 내준 것은 파리 입장에서 불운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파리가 우측면 공간으로 역습해 들어갈 때 연계 플레이 자체도 좋긴 했지만 우측면에서 이어졌던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크로스 패스가 오히려 이제 굴절이 되는 상황, 윌리안 파초가 막아내는 과정에서 흐른 공이 하필이면 인버티드 풀백 위치로 이동해서 공격에 가세했던 몰리나 앞으로 딱 떨어졌고 몰리나가 이 공을 그대로 왼발 슈팅으로 구석으로 밀어 넣으면서 동점골이 된 거예요. 차라리 크로스가 올라왔다면 잘라냈다거나 걷어낼 수 있었는데 맞고 흐른 게 하필 그 앞에 딱 떨어지다 보니까 실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양팀 모두 후반전에는 많은 선수를 교체해줬는데요. 먼저 60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갈란, 데폴, 시메오네를 빼고 헤이닐두 만다바와 코케, 또 로드리고 리켈메를 투입하면서 체력 보강은 물론 안정적으로 공을 관리하기 위한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즉 1대1 상황에서도 굳이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67분에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날 크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아센시오와 주앙 네베스를 뺀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아쉬운 것이 오히려 스페인 대표 선수인 아센시오와 파비안 루이스가 더 호흡이 좋고 나이대가 비슷한 이강인 선수와 주앙 네베스가 서로 호흡이 좋은데 이 두 선수가 서로 엇갈리게 뛰게 함으로써 서로의 시너지를 내지 못하게 했던 엔리케 감독의 선수 운영이 조금은 아쉬웠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같은 시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67분 훌리안 알바레스를 빼고 조커로 앙헬 코레아를 투입했는데요. 같은 시간에 들어간 이강인 선수와 앙헬 코레아가 결국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 찾아왔던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를 통해서 경기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물론 73분에 자이르 에메리를 빼고 콜로 무아니를 투입한 파리의 공격 강화, 또 후반 추가 시간에는 덴벨레를 빼고 데지레도에를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수를 투입했던 파리 생제르맹의 의지는 물론이고 78분 코너길러를 빼고 사무엘 리노를 투입한 아틀레티코 역시 무승부가 아닌 승리를 노리는 흐름을 가져가긴 했는데요. 그러나 87분에 앙헬 코레아가 시간을 끄는 행위로 경고를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파리 입장에서는 무승부도 괜찮다라는 흐름 속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승리의 의지가 더 간절했던 파리가 더 강하게 공격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 속에 후반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어요. 그 3분 중에 2분 6초가 지나가던 시점에 이강인 선수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내고 본인이 빼앗아낸 공을 왼발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아쉽게 이 슈팅이 조금은 중앙으로 쏠리면서 오블락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날 파리가 무려 7번이나 하이 턴오버를 유발했고 그중에 3개를 슈팅으로 가져가는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았던 기회를 또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냈던 것. 이날 파리가 넣은 선제골 그리고 이번 장면까지 파리가 그래도 내려섰던 아틀레티코를 전방 압박으로 괴롭힐 수 있었던 게 좋았는데 아센시오가 이런 역할을 못해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먼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또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아쉬움 이후 파리가 계속해서 총공세를 펼치던 과정 속에 크로스 패스를 오블락이 차단한 다음에 바로 길게 던지기로 역습을 가져갔어요. 그게 추가 시간 2분 30초를 넘어섰을 때였는데요. 오블락이 길게 던진 공을 수비 오프사이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앙투안 그리즈만이 이어받았고 이어받은 이후 중앙 쪽으로 선수들이 다 침투해 들어가자 파리 수비수들이 중앙 침투 선수들에게 쫓아간 가운데 오른쪽 사이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간 앙헬 코레아의 3자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한 그리즈만의 전환 패스가 나왔고요. 이 패스를 받은 앙헬 코레아가 몰고 들어가다가 슈팅하는 척하면서 한번 접고 수비를 제친 이후 왼발 슈팅을 구석으로 찼는데 돈나룸마가 건드리긴 했지만 끝내 막지 못한 채 골망 안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골로 2대1의 역전을 이뤘고 이 골과 함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슈팅 장면 외에도 86분에 우측에서 깊숙이 올라가 마르키뉴스의 패스를 받은 이후 2명의 아틀레티코 수비를 제치고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으켰고, 이때 왼쪽 바깥에서 가운데 뒷공간 뒤로 침투하던 무한이를 정확하게 보고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는데 패스가 살짝 약하기도 했지만 비첼이 이 동선을 가로막으면서 차단되기도 했고요.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시도, 탈압박 시도, 그 외에도 문전 슈팅 시도 등 여러모로 짧은 시간을 뛰면서도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가서 23분 정도를 뛰었던 이강인 선수인데 31회의 볼터치로 많이 공을 소유했고 20번의 패스를 연결했는데 그중에 19개를 성공하면서 95%의 패스 성공률, 실질적으로 패스 미스가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 차례의 키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크로스 패스는 물론 적중하지 못했지만 두 차례의 슈팅이 있었고, 또 이 짧은 시간 동안 오른쪽 사이드뿐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도 이동하면서 교체 수입이 막 됐을 때의 포지션은 아센시오의 가짜 9번이었지만 곧바로 무한이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주다 보니까 에메리가 뛰던 이 오른쪽 메잘라 위치에서 더 풍부한 공격력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경기는 다시금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써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주말 11월 10일 일요일 새벽 5시에 앙제와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월드컵 예선 일정으로 대표팀 소집이 되고 대표팀 휴식기 이후에는 11월 23일 새벽 5시에 툴루즈와 리그앙 경기를 조금 일찍 치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아마도 앙제와의 경기에 선발로 뛰고 툴루즈전은 교체 출전 내지 휴식을 취한 이후 바이에른 뮌헨과의 원정 경기 김민재 선수와의 맞대결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11월 27일 새벽 5시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큰 관심이 몰리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도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패배한 경기가 있다 보니까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거든요. 바이에른과 파리의 경기 소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것이 유력한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열리는데요. 11월 8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 갈라타사라이와 원정 경기로 리그 페이지 4차전을 치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원정에도 합류를 했고 또 훈련에서도 가장 먼저 메인 선수로 나섰고, 베르너와 히샤이송의 부상 소식에 이어 마이키 무어까지도 질병 문제로 이번 튀르키예 원정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준TV가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입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말 유럽 리그 경기 이후에는 대표팀 경기가 돌아오는데요.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 6차전 경기 연달아 펼쳐지는 중동 원정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밤 11시 쿠웨이트전, 11월 19일 화요일 밤 11시 팔레스타인전도 한준TV의 입중계로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